자, 베리즈에게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드디어 112회차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먼저 풀어보셨나요? 자, 이 112회차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아마 난이도 부분이 궁금하셨던 분들 사실상 크게 어렵거나 많이 꼬아놓은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보아요. 하지만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어려웠던 포인트가 조금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기초정보관리에서 관련된 재무제표를 수정한다라거나 아니면 중간에 퇴직연금과 관련된 문제들, 일반 전표나 전표에 대한 수정하는 문제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손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시험을 잘 대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유미기계다라고 해서 이제 112회차 DB를 가지고서 연습을 할 텐데요. 24년도 회계연도로 제가 업데이트했습니다. 시험은요 24년도 2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래도 회계연도는 우리가 23년도로 시행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걸 23년도로 보아도 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가 24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24년도 회계연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24년도로 이렇게 바꿔왔고요. 시험지만 바꿔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DB도 역시나 같이 바꿔드렸는데요. 자, 바탕화면에 저는 이렇게 EXE 파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출판사 교재를 구매해서 쓰실 때 이렇게 EXE 파일을 제공받으시죠? 자, 저도 역시나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활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자, 더블 클릭을 하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파일이 뜬다면 모든 파일의 적용을 체크하시고서 예스 해주시면 제가 드린 파일로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100회차부터 시작해서 112회차까지 모두 다 24년도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조금 더 된다고 한다면 그 전 회차들도 조금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있죠. 항상 이렇게 압축된 파일을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진행을 하신 다음에 꼭꼭꼭 뭘 하셔야 되냐면 회사 등록을 들어오셔야 돼요. 반드시 자 더블 클릭해서 압축을 풀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F4번 회사 코드 재생성 이것을 진행하셔야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파일에 이 회사들을 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저희가 유미기계라는 회사를 가지고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F2 유미기계. 자, 유미기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신규 거래처 등록 메뉴를 이용해서 추가로 등록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험 예측을 하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잘 풀고 오셨나 모르겠네요. 자, 거래처 등록은요 바로 이곳에 있죠. 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하고서 들어가서 새롭게 신규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로 등록을 하는 것은요, 맨 아래 빈칸에 가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항상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들에 대해서 대형 토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일반 거래처이냐, 금융기관이냐, 신용카드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자, 5230번이다 라고 해서 맨 아래쪽에다가 커서 69번 칸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 쉬프트 괄호 열고 주식회사 대형 토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유형 3번 동시입니다. 자, 동시라고 체크 가능하시죠? 사업자 등록번호 들어갈게요. 108 그 다음에 86에 13574번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건 유효한 올바른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 등록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대표자 성명 박완구.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이렇게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깔끔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업태는 제조, 그 다음에 종목이 완구 제조였습니다. 자, 사업장 주소인데요. 우편 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번호 입력 없이 그대로 가셔도 좋고요. 혹은 F2를 눌러서 검색해서 입력을 하셔도 좋습니다. 왕림로, 그 다음에 139다라고 해서 등록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할 때 자, 이 정도로 등록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긴가민가 너무 불안해요. 왜냐면 오포읍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친구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경기도 광주시, 그 다음에 우편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한다? 오포읍 왕림로 이렇게 써주시고 능평동이라는 표현은 없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왕림로 139, 사실은 저처럼 F2 검색을 해서 하지 마시고 여기에 직접 쓰시면 좀 더 빠르게 입력이 가능하시겠죠. 자, 이렇게 대형 토의에 대해서 등록을 진행해 주셨으면 ESC하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처별 초기월이에요. 자, 실제로 거래처별 초기월을 4점 형태의 문제로 냈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3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월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고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자, 외상매출금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올바르게 수정했다면 차액은 제로가 되어야 하겠고요. 자, 알뜰 소모품이다 라는 곳은 500, 튼튼 사무기기가 830이 아니라 380이었죠. 자, 엔터 누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차액이 없습니다. 자, 바드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클래식 상사다라고 해서 720, 그 다음에 강림 상사다라고 해서 2천만 원이 아닌 200으로 이렇게 2 플러스 엔터 눌러주십니다. 자, 마지막 외상매입금까지 가겠습니다. 여기는 아예 누락이 되어 있네요. F2 눌러서 회원 상사다라고 해서 46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죠. 네, 여기까지.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자,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기말재고자산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전기분 재무제표 모두 다 수정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재무상태표를 검토한 결과라는 표현이 없어도 이 원재료에 대한 기말 금액은 어디에 있더라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자, 원래는 원숭이 제주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원숭이 제주가 뭐냐? 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 재무상태표, 이걸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것처럼 원재료의 기말 금액이 누락이 되었을 때는 재무상태표 쪽에서 먼저 원재료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했다고 다시 재무상태표 갈 일이 없는 건 아니고요. 재무상태표 쪽에 원재료 금액을 수정하고 나면은 그 내용이 원가명세서의 당기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그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이, 마지막 2월 이익잉여금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153번을 수정하러 한번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375번을 수정하러 2번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까요? 이 내용은 많이들 처음에는 어려워하세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은 맨날 똑같아요, 패턴이. 자,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다. 원가명세서. 원가명세서 아니죠. 재무상태표 먼저 들어와서 현재는 대차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원재료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360이 아니라 7,560으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금액에 200만 원이 이렇게 밸런스 차이가 나죠. 이 밸런스 차이 나는 200만 원을 보시면서 나는 2월 이익 잉여금도 200만 원 더해서 먼저 수정하고 가야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원가 명세서. 왜냐면 원재료라는 것은 원가 명세서 쪽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는 지금 현재 기말제공품 재고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기말제공품 재고액이 정말로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뭐였더라? 원재료비 금액을 클릭했을 때 바로 이 부분,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7,360에서 7,560으로 변화가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원재료비 금액이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503-835-000으로 수정이 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당기제품 제조원가 5억 383만 5천 원 확인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원숭이, 즉 원가명세서 다음에는 손익계산서 쪽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이쪽에 들어오셔서 이제 매출원가, 제품의 매출원가에 대해서 클릭을 진행해 주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505-835-000이지만 실제로는 503-835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503-835 플러스 엔터.
자,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다곤 하지만 실제로 변화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단기대품 제조원가를 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체크해 주고서 시험지에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와서 금액을 수정해 주는 거죠. 자, 이 금액을 수정하면 마지막에 누가 바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바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 자, 1억 3,100만 원짜리가 1억 3,300으로 바뀌었죠. 자, 이처럼 원가 명세에서부터 시작된 변화는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원, 숭, 이. 그 다음은 잉여금 처분계산서일 텐데요. 여기에 들어오셨을 때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이 1억 3,100이 아니라 1억 3,300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직접 수정해 주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yes 진행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자동으로 수정이 되죠? 자, 여러분들 눈썰미 좋은 친구들은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자동으로 불러오면서 바로 이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혹시라도 확인을 못했어. 그러면 앞으로 조금 가셔서 확인하고 오세요. 그러면 자, 여기에 1억 7,176만 5천 원이다 라는 금액. 이건 또 누구랑 바꿔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마지막 원숭이 제주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다시 시작을 했었던 재무상태표로 넘어옵니다. 자, 지금 현재 1억 6,900이다 라고 하는 금액을 뭘로 바꿔줄 거다? 171-765-000 171 자, 171-765-000 그리고 마지막 엔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대차 차액이 지금 현재 제로로 잘 체크가 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게 가장 풀 버전이에요. 가장 풀 버전. 내가 지금 이 제손이제 혹은 원숭이제주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내용 중에 가장 풀 버전. 얘만도 5번, 6번을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엄청 빠른 시간에 향상이 되니까요. 꼭 반드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5번, 6번 어떻게 연습하냐? 이미 입력이 되어 있더라. 자, 앞에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죠? exe 파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요. 모든 파일의 적용 체크 꼭 해주시고요. 회사 코드 재생성을 진행하시게 되면 입력하기 전 상태로 세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8월 10일 날짜 일반 전표에 대한 내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열어서 일반 전표 입력이다 클릭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지금 현재 8월 10일 날짜에 문제가 진행이 되네요. 자, 시험장 가서는 여기 이만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꼭 분계를 간략하게라도 쓰시면서 여러분들 실수를 최소화시키시고 또 시험장에 갔다 오신 다음에 가다반을 통해서 채점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7월분 건강보험료가 68만 원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사가 납부한 거예요. 대변으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즉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가요. 대변은 나가는 걸 쓰시면 됩니다. 68만 원. 차변에 자, 그 이유인데요. 납부한 이 68만 원은 알고 보니까 건강보험료 50% 회사 부담분, 나머지 건강보험료, 복리후생비. 자, 우리가 이 50% 회사 부담분이다 라고 하는 건데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나머지 50%는 그럼 누구겠어요? 맞습니다. 회사 반부담, 직원 반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해준 절반은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볼게요.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할 점, 제조부서에 제조부서는 제조원가 쪽 500번 코드를 쓰셔서 34만 원. 나머지 34만 원에 대해서는 바로 직원의 급여를 줄 때 회사가 원천징수에 둔 것은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써둔 것이죠. 자, 처음에 급여를 줄 때는 예수금이라고 썼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납부를 하게 될 때는 대변에 있었던 예수금을 차변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직 학습 중이라고 한다면 급여라고 했겠구나, 혹은 뭐 500번대니까 임금이라고 했겠구나, 그때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한 걸 예수금이라고 써놨겠구나, 요 원천징수 직원의 절반 부담액을 이렇게 납부하는 거구나, 그 다음 회사가 내주는 나머지 절반은 복리후생비구나, 이렇게 해서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지 라고 써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8월 23일 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러옴에 대한 내용이 만기가 되었대요. 자, 사실 만기가 되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서 제시한 부도,
또 하나는 만기의 정상적인 결제가 돼서 추심 수수료를 떼는 방식. 자, 제가 여러분들께도 항상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바드러미 대변으로 나가는 4가지 경우, 일반 전표의 핵심 정리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 이 바드러미 대변으로 나가는 4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추심. 그래서 보통 예금 통장에 돈 들어올 때 추심 수수료 비용 800번대 쓰세요 라고 했고, 두 번째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부도어음과 수표, 세 번째가 배서양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매각거래.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나온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이제 부도 처리하였다라고 했고,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계정을 너무너무 또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때 8월 23일이다. 자, 대변에 바드럼. 자, 저는 코드 번호로 썼죠. 여러분들 상관없죠. 자, 애플전자다라고 해서 350. 그 다음 차변에 부도어음과 수표. 자, 부도어음과 수표 246번을 쓰시되, 여기서 주의점.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는 땡. 감점 처리됩니다. 129번 이렇게 반드시 코드 번호가 동시에 등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대손 상각비라고 쓰지 않습니다. 대손 처리는요, 이 부도가 나고 나서 6개월 뒤에도 회수되지 못하면 그때 가서 대손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당하는 문제는 대손을 처리하라는 얘기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부도가 났다. 부도음과 수표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문제였죠. 자, 9월 14일 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4일. 자, 그러면 9월 14일은 지금 현재 영업부에서 고용한 일용직 직원의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현금 지급했다고 했을 때 뭐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출금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출금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친구들은 대변의 현금을 쓸 필요는 없고 차변의 내용만 쓰시면 되죠. 자,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은 일용직 직원들의 일당을 급여로 써야 될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계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바로 잡급이라는 계정을 찾아보십니다. 자, 영업부에서 고용했죠. 영업부에서 고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800번대 잡급을 씁니다. 항상 뭐 잡급이라고 해서 500번대 공장 제조에만 발생할 거라는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고용보험 등의 원천징수세액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대변에 예수금 계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누군가가 내야 되는 세금을 원천 징수할 때는 우리가 이제 예수금으로서 세금을 징수해 놓는데 이 세금 징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9월 26일입니다. 자, 영업부서 사원이 퇴직해서 퇴직연금 500만 원 확정급여형에서 지급을 하였다. 주의하실 점은 내가 현재 현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확정급여형에서 지급했어요. 자, 확정급여형이다 라고 할 때랑 또 뭐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이 있죠. 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둘을 두고서 봤을 때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바로 확정기여형이 퇴직급여. 제가 이거 암기하는 팁도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외워요. 어디든 급여라는 단어가 꼭 한 번씩 있어야 돼요. 제목에 급여가 있으면 계정은 없는 걸로, 제목에 급여가 없으면 계정은 급여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다가 납입을 할 때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직원의 퇴직으로.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돈이 나갈 때 차변에 뭐라고 할 거냐? 내가 직원한테 퇴직금을 주니까 퇴직급여라고 해야 되느냐? 물론 퇴직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만들어 놓은 회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감소하는 회계처리.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었죠. 그래서 만들 때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만들고 있었죠. 내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소는 차변입니다. 차변. 요 문장에서 내용들만 잘 해석할 수 있어도 차대변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어차피 처음 나왔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기출을 잘 풀어본 친구였다면 여러분들이 잘 풀어봤겠지만
또 기억이 나지 않았던 친구나 그때 분계를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암기가 되어 있을 뿐이지 의미를 몰랐던 친구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굉장히 많이 혼동하고 차대변을 바꿔서 쓴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쓸지 몰라서 우물쭈물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해서 500, 그래서 부채의 감소 진행을 했고요. 대변에 내가 보통예금이나 현금으로 준 게 아니죠. 나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간 게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좌에서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 내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계좌에다가 돈을 맡길 때는 차변, 왜 보통예금도 돈 맡기면 차변에 보통예금 썼던 것처럼 돈 나갈 때는 이렇게 대변에 쓰는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는 거죠. 자, 관련된 문제에서는 거래처가 없었기 때문에 뭐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관련해서 거래처를 쓴다거나 이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5월 3일에 취득했던 주식을요. 전부 다 5,000주 전부 다 3,700만 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푸실래요? 저는 일단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니까 보통예금에 대해서 쓸 것 같습니다. 3,700. 자, 대변에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텐데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아,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었겠구나. 또 하나 단기 매매 증권을 쓰시면서 조심하실 점이 뭐겠습니까? 취득가액과 그 다음에 수량 이렇게 보시는데 7호, 35, 3,500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쓰면 그만인 거예요. 실제로 시험 문제 정답도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민은 뭐였어요? 아, 이거 수수료 가지고서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수수료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차변에 우리 옛날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을 할 때 3,500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35,000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이다 라고 해서 900번 코드로 우리가 900번대 코드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뭐 보통예금이든 현금이든 실제로 나간 돈은 3,500, 35,000원이 나간 거죠. 단기 매매 증권 자체가 3,500만 원으로 써져 있었기 때문에 대변으로 사라지는 단기 매매 증권도 3,500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3,700을 받았기 때문에 200의 이익이 생긴 거죠. 관련된 수수료가 뭐에? 지금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또 하나 조심할 점. 시험장 가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요. 분명히 여기 취득 시 거래 수수료라고 써져 있는데 나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처분 수수료라고 잘못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그래요. 유식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 취득시를 잘못 본 건 생각 안 하고 수수료가 있었어? 그럼 여기서 35,000원 빼고 들어오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속을 줄 알아? 여기 3,500만 원에 여기 3,700이 아니라 35,000원 빼고 나오니까 여기서 200만 원이 아니라 이것도 35,000원 빼서 처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해요? 196만 5천 원이라고 이렇게 처분이익을 쓸 거야.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각시 수수료를 이야기한 게 아니죠. 취득할 때 수수료였다라는 점. 그럼 취득 수수료는 어차피 취득 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자,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이 문제는 당해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뭘 언급하고 싶었던 거냐면 당해년도 결산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를 할 일이 없었단 얘기예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면 그 공정가치 평가된 금액과 현재 매각하는 금액이랑 비교해서 처분 손익을 쓰셔야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해서 3,500에 취득을 했지만 만약에 작년에 취득을 했고 작년 결산에 3,600으로 평가를 했었다라고 하면 취득을 3,500에 했었더라도 평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처분 이익이 100만 원이다. 요렇게만 썼겠죠.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취득한 연도도 당해년도고 평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뭘로 하자. 취득했던 가격에 대해서 3,700에 팔았어. 200에 처분이익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자, 설명이 너무 길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를 똑같이 만날 일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만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똑같이 만난다기보다는 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응용된 파생된 문제들이 다음 버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설명들을 더 많이 해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액면 금액 5,000, 4,900의 발행,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 자, 사채나 자본금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사채와 자본금의 공통이 뭐냐? 이들은 모두 다 액면가액이죠. 자, 11월 29일입니다. 대변의 사채. 자, 사채 5천만 원. 부채의 증가입니다. 사채를 발행하다, 주식을 발행하다. 대변의 사채, 대변의 자본금. 액면가액, 차변액. 자, 보통 예금 계좌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4,900. 그러면 액면보다 저렴하게 발행을 한 사례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액면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행을 했다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자, 다음은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메인 매출 전표.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 영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9월 2일 신도 기전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중 어음은 신도 기전이 발행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세액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와 세액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11번 매출과세. 자, 품목은 실제로 채점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제시된 문제들은 쓰고 가시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 여기 굳이 공급가액 부가세를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산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장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귀찮다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자, 유미기계는 내외사예요. 신도 기전이라고 했죠. 신도. 그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1번 전자체크 분계 3번 혼합.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의 부가세 예수금 어음. 자, 어음은 남의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게 아니라 신도기전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습니다. 받을 어음 800. 자, 차변의 나머지 외상미수금은 제품 매출의 외상미수금은 외상매출금이 될 수밖에 없죠. 차변의 숫자 3번 외상매출금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양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직전 회차에 나왔었죠. 여기서 거래처를 바꿔주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문제 상단에도 밝혀줬듯이 신도 기전이 발행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래처 신도 기전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제조부서의 생산직 직원들에게 제공할 작업복 10벌을 구입했고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즉시 전액 비용 처리하기로 했었고요. 자, 그럼 9월 12일 날 날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가 있습니다. 57번 카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는지는 아래쪽에 부가세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굳이 품목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공급가액 들어갈게요. 49만 5천 원, 495 플러스 엔터. 이렇게 되면 45만 원과 4만 5천 원을 분리해주고 있습니다. 건별, 카과, 현과의 특징이죠. 공급 대가를 넣으시면 쪼개줍니다. 자, 거래처 들어갈게요. 인천상회로부터 구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신용카드사.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위에 메인 거래처가 인천상회이고 아래쪽 신용카드사가 우리카드입니다. 자, 우리카드 법인 4번 카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대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도 중복 정답으로 해주긴 하지만 4번 카드로 하게 되면 미지급금에 카드 회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제조부서 생산직 직원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500건대 복리후생비. 이렇게 꼭 수정을 해주세요. 원재료가 아니라 이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500번대 제조부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음 갈게요. 여기입니다. 자, 미국의 파이빈이에요. 제품을 직접 수출했대요. 아, 직수출 거래였군요. 그러면 10월 5일 날 16번 직수출. 그 다음 제품에 대해서 저는 이런 건 이렇게 쓰려고요. 100개 개당 판매금에 $1,000. 그런데 조심할 점이 있네요. $1,000에 대해서 기준 환율이 1,000원이었어요. 달러당.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0으로만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단가는 원화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세팅이. 그래서 달러로 넣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나라로 환율,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한 거. 그래서 얼마? 1000달러 곱하기 1000원, 1달러당 1000원이니까 이렇게 쓰셔야 1억 원이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회사. 자,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입니다. 영세율 구분에 대해서는 자, 영세율 구분 직접 수출을 한 거죠. 자, 여기 직접 수출하고 라고 했는데 뭐 다른 걸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하기로 했고요. 자, 그리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으니 3번 본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변의 제품 매출 일치하고 있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송금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 도서를 구매했죠. 여기서 이제 조금 눈썰미 좋은 친구들이 이미 보여요.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이기 때문에 도서에 대해서는 면세. 자, 뭐 부가가치세 공부 열심히 해서 암기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계산서를 보면서 53번 매입의 면세 이렇게 처리하겠죠. 자, 도서 뭐 슬기로운 직장생활 왜 이런 거 다 쓸 필요 없다고요. 도서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자, 1375 플러스 엔터. 거래처 들어갑니다. 연건서점. 자,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였다. 자, 그리고 위에서 다시 한번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1번 현금. 아래쪽에 지금 계산서 아래 현금에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조심할 점. 영업부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 직원들인데 어디 직원? 영업부 직원. 그럼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영업비라 하면 800번인데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됩니다. 직원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영업부 직원이라서 복리후생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가 되려면 직원이 기뻐야 되거든요. 근데 직무 역량 강화를 시켜줬다고 직원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건 업무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업무와 관련된 서적을 구매해 줄 때 쓰는 표현이 있죠. 바로 도서인쇄비요. 바로 이 내용은 도서인쇄비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도서인쇄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무와 관련된 서적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이 새로운 직원의 명함인쇄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기구독, 간행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서인쇄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라는 표현들을 콕콕 찍어서 주는데 아무래도 이걸 직원에 대한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복리후생비로 잘못 쓴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답 인정은 되지 않아요. 도서인쇄비라고 딱 의도하시고 내신 거예요. 자, 11월 2일입니다.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자, 매출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거 22번 현과. 자, 그리고 880을 기록해 주시면 알아서 800에 80으로 쪼개지고요. 거래처 들어갑니다. 개인 소비자라고 했어요. 개인 소비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쵸? 거래처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개인 소비자 이렇게 했을 때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생략하시란 얘기죠. 자, 분계는 보통 예금 계좌이기 때문에요. 3번 혼합, 대변의 제품 매출에 부가세 수금, 그리고 차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봅니다. 매출 거래처에 보낼 연말 선물. 이런 걸 놓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세금 계산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공급받는 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매입과세 처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거래처에 보낼 선물이에요. 또 하나 카드로 결제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2월 19일 자, 54번 불공제 거래. 자, 그리고 나서 공급가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에 세액이 5만원. 거래처 들어가자. 여기는 홍성백화점. 자, 절대 접대를 받는 거래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접대받는 거래처가 아니라 내가 이 물품을 어디서 샀느냐, 세금 계산서 누가 발행해 줬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이고요. 그 다음 F2 눌러서 접대를 선택해 주십시오.
분기 유형은 4번 카드로 가겠습니다. 원재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뭘로 바꿔주시고요. 매출 거래처에 보낼 선물. 매출 거래처라 하면 접대비 중에서도 800번 코드, 매입 거래처일 때가 500번대 코드고 매출 거래처는 800번 코드. 대변에 미지급금이 자동으로 산출이 되었는데 이놈의 미지급금은 누구로 해주셔야 된다? 국민카드, 법인카드, 국민카드, 법인 요 카드로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대변의 미지급금에 카드 회사로 바뀌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외상미수금이라고 해서 내가 미지급금이라고 쓰시면 미지급금만 쓰시면 안 됩니다. 미지급금에 반드시 카드 회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험 문제에 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문제 위에 헤드를 꼭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확정 급여형 가입하고서 이체 처리했는데 확정 기여형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잘못 회계 처리되었대요. 자, 이런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건 일반 전표, 부가가치세나 세금계산서, 카드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 전표 오세요. 일반 전표 오셔서 7월 31일. 자,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지만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거 앞서 설명을 드렸죠? 암기하는 방식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수정 보실 내용은 없습니다. 자,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구입한 선물 세트. 이거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 수취했대요. 근데 복리후생비로 잘못 회계 처리를 했대요. 그러면 거래처에 선물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접대비다라고 해서 불공제로 수정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8일이다. 현재 과세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 그리고 현금으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진 점은 없었어요. 다다마트 일치하고 있었죠. 영업부서의 매출 거래처이기 때문에 접대비 하나를 쓰더라도 800번 코드를 써야겠네요. 자, 여기부터 고칠게요. 유형은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잘 수취했다. 하지만 사유가 불공제 사유. 자, 불공제 사유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접대였기 때문에 그렇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 원재료가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자? 접대비 800번대로 부르자. 앞서 복리후생비일 때는 세액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지만 부가세 대급금. 하지만 접대비가 되고 나서는 부가세 대급금은 없습니다.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이 표시가 되는 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던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결산 들어갈게요. 정기예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이자율 6%, 기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했대요. 이게요, 지금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하고 원천징수는 없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토스은행에다가 예금 가입을 했어요. 하지만 1년 뒤에 만기 때 대금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도 돈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이자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단순하게 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자고 한 거죠. 그러면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월할 계산을 한다 치면 7, 8, 9, 10, 11, 12, 6개월이 시간이 경과가 된 거죠. 자, 내가 예금한 원금 500만 원에 대해서 연이자율 1년 12달 동안의 이자율은 6%예요. 하지만 그 중에 나는 12개월 중에 6개월치에 대한 이자만 현재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죠. 현재 이렇게 시간은 흘렀지만 기간이 경과되었지만 차변에 입금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미수 수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해 보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500만 원에 곱하기 0.06, 그 다음 곱하기 6 나누기 12 이렇게 해서 15만 원의 금액을 계산해 보시는 거죠. 자, 15만 원의 금액을 계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12월 31일. 자,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들어오신 다음에 대변에 이자 수익을 기록해 줍니다. 15만 원. 자, 그 다음 차변에 미수 수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간혹 여기서 토스은행이라고 이렇게 거래처를 쓰는 분들도 있고 안 쓰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에 답안에서는 안 쓰고 나옵니다. 결산 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수수익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고, 나중에 이자가 들어올 때에도 보통예금 통장으로 그냥 넣고 처리가 끝나기 때문에 거래처를 특별하게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저처럼 토스은행이다 라고 썼는데 그럼 나는 오답 처리되는 거냐? 아니죠. 올바른 거래처를 쓴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뭘로 보지는 않겠다. 오답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라고요. 자, 다음 갑니다. 외상매입금 계정에 중국에 소재한 거래에 대해서 외상매입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재 환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계산기를 찾아서 같이 함께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2,000달러를 가지고서 곱하기 1,040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0만 원짜리 외상매입금이 208만 원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와 관련해서 나는 대변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상승합니다. 얘는 거래처 써주셔야 되겠죠. 어디? 상하이 이렇게 말이죠. 8만 원. 자, 8만 원을 씁니다. 그 다음 차변에는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외화에 대해서 환산해 봤더니 내가 갚아야 될 부채가 환율 때문에 증가를 해서 부채가 증가한 만큼 나는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외환산 손실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 문제요. 이 문제 진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이제 보충법, 그 다음에 바드럼에 대해서도 이제 보충법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기중에 자료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래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신다고 하면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을 눌러요. 그리고 상단에 대손상각 버튼을 누르죠. 그리고 나서 뭐를 봐요? 이 외상매출금 바드럼을 봐요. 근데 다행히도 사실 데이터가 똑같아서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처리한 친구들 있죠. 외상매출금이랑 바드럼에 대해서 어차피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랑 여기서 조회되는 자료가 똑같구나. 그러면 문제는 기중 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무시하고 아래 주어진 자료로만 처리하라고 했지만 나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표현은 앞에 풀었던 전표들 문제 있잖아요. 그 전표 문제에서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외상매출금 바드럼 나오는 이 거래들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잘못 입력했거나 그러면 자료가 다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바르게 푼 친구들은 마지막에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지만 앞에서 만약에 붕괴를 입력 안 한 친구들은 여기서 데이터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은요. 앞에 내가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서 얘들이 달라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나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채점을 해준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아예 동일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꼭 반드시 이 자료에 맞는 금액으로 하셔야 되겠죠. 즉 여기서 외상매출금 금액이 다르게 검색이 된다거나 아니면 바드럼의 금액이 다르게 조회가 되었다 했을 때에도 여기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모두 일치하고 있더라. 자, 결산 반영 눌러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시는 금액은 외상매출금엔 8만 원이고 바드럼엔 마이너스 3만 원이죠. 보통 이렇게 바드럼에 마이너스 3만 원이라고 하면 차변에 대손충당금 111번,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자, 저희 한번 여기에다가 그대로 전표 추가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전표 추가하고 나서 일반 전표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아니고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들어가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손상각비가 5만 원만 되고요. 왜냐면 플러스 8만 원에 마이너스 3만 원이니까. 대변의 대손충당금이 8만 원. 그리고 대변에 마이너스 3만 원의 충당금.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혹여나 차변에 대손충당금을 가져다 쓰고
111번 3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쓰면 안 됩니까? 라고 하실 텐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 908번의 대손충당금 환입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셔서 대손충당금 환입을 찾아볼게요. 이 녀석의 지금 번호가 몇 번이었냐면 908번이었죠. 자, 908번을 찾아볼게요. 여기서 908번. 자, 여기 보시면 908번은 지금 영업의 수익에서 검색이 되고 있어요. 아니 뭐 영업의 수익에서 검색이 되면 안 되냐? 뭐가 틀렸느냐? 자, 바드러움이나 외상 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판매 관리비의 마이너스 부의 계정이에요. 따라서 이런 대손충당금도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이런 판매 관리비 쪽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 내용이 뭘로? 차감으로, 성격이 차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로 등록이 된 이 대손충당금 환입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의 정답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마이너스 3만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마이너스 3만원, 얘만 정답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많이들 버벅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청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죠. 대손충당금 환입이 판매관리비의 부의 계정으로 쓰여야 되는데 지금 조회가 되는 대손충당금의 환입은 영업의 수익 쪽에서 조회가 되고 있지 판매관리비의 부의 계정이 아니다. 그러니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써야 된다. 자, 또 하나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얼마? 8만원. 차변의 대손상각비 83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만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8만원에 대변의 대손충당금 마이너스 3만원. 이렇게 이제 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반영된 자료 중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과세 매출액. 자, 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저는 메인 매출장 이런 데 들어가 볼 것 같습니다.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이 되었으니까. 1기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겠고요. 매출에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과세 매출, 현과 얘기겠죠. 22번 현과로 가시게 되면은 공급 가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따라서 해당하는 분기, 해당 분기에서 즉 1월부터 3월 달까지 진행이 된 금액은 얼마밖에 없더라? 70만 원의 공급 가액밖에 없더라.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제조원가 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자, 이런 것들은 1월 계표. 6월 한 달 동안이다 라고 했으니 월계표 탭에서 6월 그 다음에 제조 원가 중 조심하셔야 되는 게 판매 관리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제조 원가 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현금 지급액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 원가에 대한 현금 지급액은 316만 2,300원이다. 요 현금 쪽의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6월 한 달이니까 6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6월 30일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명과 외상매입금 잔액을 물어봅니다. 자, 특정한 거래처를 물어본다면 거래처 원장. 자, 6월 30일 현재 잔액을 물어봤군요. 그러면 6월 30일 251번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전체 거래처를 다 봐야 돼요. 자, 그 중에 잔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 잔액 쪽에다가 클릭 누르시면 이렇게 금액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처명은 전설 유통, 금액은 70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푸시고 나면 프로그램에서 수업용 프로그램은 아래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론답과 실무답을 함께 이제 입력을 하시도록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잘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기해 드린 내용들은 확정 답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 답안이나 이런 것들 가져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확정 답안에 대해서
자, 여기 전설 유통 70이다. 그 다음에 316만 2,300원이다. 이렇게 70만 원이다. 라는 내용들. 대손삼각비 쪽에서 워낙 이렇게 기출문제의 이 답안이, 확정 답안이 꽤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왔었던 이유들 이미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DB 어디서 받아요? 시험지 이거 어디서 받나요? 라고 하는데 주관사에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DB 같은 경우는 주관사에 23년 회계연도로밖에 안 주죠. 실제 시험으로 진행했던 것만 밖에 안 주죠. 저의 여러분들 카페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셔서 시험지라든가 DB 활용하셔서 푸실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서 꼭 연습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